이것은 제 삶의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의 기록입니다. 수년간 꺼지지 않던 제 아내의 병상력, 제 영혼은 한 줌의 재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요양원의 시간 속에 당신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구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훈, 58입니다. 아내가 이 지긋지긋한 병마와 싸우기 시작한 지 햇수로 5년째입니다. 치매와 와병,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아내 곁에서 제 시간 역시 함께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요양원 복도를 채우는 소독약 냄새, 희미하게 떠도는 기저귀 냄새, 그리고 어쩌면 제 코에서만 느껴지는지도 모를 절망의 냄새. 그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는 계절이 수십 번 바뀌었지만 이 병실 안의 시간은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같은 자리만 맴돌았습니다. 젊은 날 저는 무엇을 꿈꿨을까요? 아내와 함께 여행 다니며 예쁜 사진도 많이 찍고 주말이면 아들 녀석과 공도 차며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 남은 건 앙상하게 마른 아내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뻣뻣하게 굳은 관절을 조심스럽게 움직여주는 일뿐입니다. 하루 3번 콧줄을 통해 미음을 넘기고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주며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살피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은 제 삶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돌덩이가 되었습니다. 한때 봄볕처럼 곱고 따뜻했던 아내의 얼굴은 이제 깊은 주름과 짙은 병색으로 뒤덮여 저를 알아보는지조차 희미합니다. 그 텅 빈 눈동자를 마주할 때면 제 안에 무언가가 모래성처럼 힘없이 바스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이 끝나는 건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회사에서는 몇 해 전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밀려났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언제부터인가 뜸해졌습니다. 아내의 간병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결혼해서 제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겨우 한두 시간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올 때마다 아빠 힘드시죠? 라는 말은 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어서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가끔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왜 저 혼자서만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아내에 대한 연민인지 아니면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에 대한 마지막 의리인지 혹은 저 스스로에게 쉬운 헌신적인 남편이라는 무거운 굴레 때문인지 저는 이 병실을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죄수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간병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휴게실 구석 창가, 늘 앉던 그 자리에 쓰러지듯 앉아 멍하니 창밖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수연 씨였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의 오랜 뇌졸중 투병으로 이곳에 매일같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스치거나 휴게실에서 마주칠 때면 가볍게 목례만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였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셔서 제 남편 생각도 나고 그래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나지막했지만 이상하게도 또렷하게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지난 수년간 그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듯한 진정한 위로였습니다. 어쩌면 그녀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를 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좀 쌀쌀했는데 말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서로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날 저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지친 몰골과 깊은 한숨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한때 얼마나 건강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누워있는 그를 볼 때마다 어떤 심정인지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역시 아내와의 행복했던 시절, 그리고 지금의 절망스러운 상황에 대해 두서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 어떤 동정도 섣부른 충고도 없이 말입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저와 같은 무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여자도 나와 같은 지옥을 걷고 있구나. 그 동질감은 이상하게도 아주 작은, 그러나 위험한 기대를 품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해 줄지도 모르겠다. 내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을 알아줄지도 모르겠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휴게실에서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간병의 고됨,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가끔은 아주 조심스럽게 저희가 포기해야 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까지도 말입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제게 유일한 숨통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간병의 무게를, 숨막히는 절망감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해질녘이었습니다. 휴게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유난히 서글퍼 보였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은 후회 같은 거 안 하세요? 만약에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쯤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낮고 쓸쓸했습니다.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후회. 그 단어는 제 삶의 모든 순간에 붙어 다니는 그림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지기 전 좀 더 잘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 제 젊은 날을 이렇게 소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어쩌면 아내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저 자신에 대한 후회까지도 말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가끔은 너무 버겁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대답은 궁색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 깊고 투명해서 저는 차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은 다 내려놓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그 한마디는 제 가슴 속 가장 깊은 곳, 애써 외면하고 있던 질문을 정확히 꿰뚫고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을 읽힌 듯한 당혹감과 동시에 제 안에서 무언가 걷잡을 수 없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 대체 뭘까? 이 만남이 제 메마른 삶의 단비가 될지 아니면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갈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녀의 그 쓸쓸한 질문이 그리고
저를 향한 그 깊은 눈빛이 제 귓가와 마음속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고 메아리 쳤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수현 씨의 그 한마디 다 내려놓고 싶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은 제 안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건드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요양원에서 마주칠 때마다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각자 배우자의 병세에 대한 푸념이 전부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살아온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그리고 아주 가끔은 저희가 놓쳐버린 젊은 날의 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때 산악회 활동을 하며 전국 명산을 누볐던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고, 저는 그녀가 젊은 시절 잠시 성악을 공부했었다는 이야기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 저는 아주 오랜만에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 웃음 뒤에는 늘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말입니다. 이건 잠시 힘든 시간을 견디기 위한 것뿐이야. 아내에 대한 내 의무는 변함없어.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문은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희의 만남은 점점 더 은밀하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요양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인적이 드문 휴게실 구석이나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비상계단 한켠에서 아주 잠깐씩 얼굴을 보거나 밤늦게 각자의 간병을 마치고 주차장에서 차에 타기 전 가로등 불빛 아래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발각될까봐 늘 가슴 졸이면서도 그 아슬아슬한 비밀이 주는 묘한 긴장감에 저는 속절없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 제 두서없는 이야기에 가만히 귀 기울여주는 모습, 힘내세요, 정훈 씨 하며 살짝 잡아주는 손의 온기, 그 모든 것이 제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단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만큼은 저도 남자 박정훈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아주 희미하게나마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다. 이 잠깐의 숨통마저 없다면 나는 정말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제 안의 이성은 필사적으로 경고했지만 감정은 이미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그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요양원 전체가 어수선했습니다. 수연 씨 남편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응급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복도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병실 복도로 나섰습니다. 수연 씨는 남편 병실 앞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손을 모은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다른 보호자들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그녀가 잠시 복도 한쪽 구석, 사람들이 뜸한 곳으로 와서 벽에 기대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 씨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괜찮을 겁니다. 제가 뭐라도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 목소리가 낮게 잠겨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눈가가 붉어지더니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만 숙인 채 가늘게 어깨를 떨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한번 살핀 후 아주 잠깐 그녀의 어깨를 감싸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절망과 공포가 고스란히 제게 전해져 왔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 무력감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혹시나 그녀의 다른 가족들이 올까 싶어 저는 더 머무르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 아내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수연 씨와 그녀 남편의 무사를 빌었습니다. 제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면서도 제 모든 신경은 복도 저편의 위급한 상황에 쏠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행히 수연 씨 남편은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였고 수연 씨는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파리한 얼굴이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기적적으로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난 듯 했습니다. 수연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간의 긴장과 피로로 인해 그녀 자신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녁, 제가 먼저 그녀에게 다가가 휴게실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창가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훈 씨. 그날 밤 정훈 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얼마나 놀라고 힘드셨겠어요. 이제 좀 안정을 찾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요양원의 정원은 스산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제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로감과 함께 어떤 절박함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훈 씨, 저 오늘 밤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제 심장을 관통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며칠간의 공포와 절망, 그리고 이제 막 한숨 돌린 자의 허탈함과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태롭게 흔들리는 촛불 같은 그녀의 눈빛 앞에서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섬광처럼 머리를 스쳤지만 저는 애써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세상에서 가장 위태롭고 외로운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녀만큼이나 절박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잠시 같이 있어 드릴까요? 목소리가 쉬어나왔습니다. 어디 조용한 곳이라도 가서 바람이라도 쐬시는 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제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실려 있었는지 저는 감히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가에 다시 물기가 어리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저희는 이미 서로에게 깊이 발을 들여놓았음을, 어쩌면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했음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마치 공범처럼 서로의 눈빛에 의지하며 조심스럽게 휴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혹시나 마주칠지 모르는 간호사나 다른 보호자들의 시선을 피해 요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닫힌 병실 문들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TV 소리, 누군가의 기침 소리, 그 모든 일상적인 소리들이
그 순간만큼은 저희를 죄어오는 듯한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바깥의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잠시 해방감을 느꼈지만 이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제 차에 오른 저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차마 시동을 바로 걸지 못했습니다. 수연 씨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은 달빛 아래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이래도 괜찮을까? 수없이 되뇌었지만 이미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요. 그녀의 대답은 한숨처럼 흩어졌습니다. 저는 결국 차를 몰아 정처 없이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도 없이 두 사람의 긴장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차는 어느덧 인적이 드문 강변도로 한쪽에 멈춰 섰습니다. 강물은 어둠 속에서 검은 벨벳처럼 반짝였고 멀리 도시의 불빛만이 아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그저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훈 씨,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네, 수연 씨. 고마워요. 이렇게 같이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살짝 몸을 떨었지만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길에 의지하듯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에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마치 그녀의 슬픔을 닦아내려는 듯 부드럽게 말입니다. 그녀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지만 이내 제 입맞춤에 응해왔습니다. 그것은 위로였고 절망이었고 그리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 세상의 시선, 그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오직 서로의 체온과 숨결만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깊어지는 입맞춤 속에서 저희는 그동안 서로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군요. 이 고통 속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군요. 이 밤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입술을 떼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제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녀는 제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그 손짓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서로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진정한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선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의 존재를 절실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가장 깊은 아픔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지친 마음을 다독이며 저희는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죄책감마저 잠시 잊게 하는 깊은 위안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것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 밤의 위로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이 순간의 평화가 멈추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것은 위로였고
절망이었고, 그리고 위태로운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는 이미 서로에게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내어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 밖에서 오수연 씨와 처음으로 온기를 나누었던 그 순간은 제 삶에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하룻밤의 위로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두 영혼이 서로의 절망을 확인하고 위태로운 온기에 기댄, 어쩌면 파멸로 향하는 위험한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희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은 밤마다 악몽이 되어 저를 덮쳤지만, 동시에 수연 씨를 향한 갈망 또한 억누를 수 없을 만큼 강렬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배신이다. 아내에게, 그리고 어엿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내 아들 민준이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짓이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경고음이 울렸지만, 심장은 이미 그녀를 향해 길들여진 듯 고장난 나침반처럼 흔들렸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요양원 내에서는 스치는 눈빛조차 조심했고, 혹시라도 누군가 저희의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챌까봐 늘 가슴을 졸였습니다. 하지만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이나 늦은 밤 주차장 한 구석, 혹은 새벽녘 요양원 뒤편 작은 정원 벤치에서 아주 짧게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힘겨운 일상 속에서 찾아낸 아주 작은 위안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짧은 만남 속에서 저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고, 힘든 현실 속에서 잠시나마 숨통을 틀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스치는 손길에는 이전과 다른 애틋함과 숨막히는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수연 씨와의 만남을 통해 제가 아직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고, 동시에 그런 저 자신에게 깊은 혐오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내를 배신하고 있는 것이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내 아들 민준이가 이 사실을 안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수연 씨가 없다면 나는 이 지옥 같은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이기적인 합리화가 뱀처럼 제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저 자신이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워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수연 씨의 지친 미소를 떠올리면 발길은 다시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긴장감과 비밀스러운 만남 속에서 어느덧 저희의 경계심도 아주 조금은 무뎌졌던 것일까요? 아니면 서로에 대한 감정이 너무 깊어져 아주 잠깐 방심했던 것일까요?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뜻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모처럼 아내의 상태도 안정적이어서 저는 잠시 요양원 정원으로 나와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도 그곳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는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정원 가장 구석진 곳, 오래된 정자 옆 아무도 잘 찾지 않는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저희만의 비밀 장소처럼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주변에는 간간히 다른 보호자들이나 환자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지만 그곳까지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정훈 씨. 꼭 봄 같아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햇살 때문인지 아니면 제 곁에 있어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날에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그렇게 말입니다. 예전에 민준이 어렸을 때 주말마다 아내랑 같이
도시락 싸들고 산으로 들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랐는데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녀 앞에서는 종종 이렇게 제 마음의 소리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제 어깨에 살짝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머리에서는 은은한 샴푸 향이 풍겨왔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마치 평범한 연인들처럼 저희는 그 순간의 위태로운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힘듦을 위로하며 아주 잠깐 세상의 모든 것을 잊은 채 말입니다. 그녀의 체온이 제게 전해져 왔고 제 심장은 불안과 안도가 뒤섞인 채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시선,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결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희 두 사람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손에는 아마도 아내에게 가져다 주려 했을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바구니가 민준이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져 바닥으로 뒹굴었습니다. 잘 익은 사과 몇 알이 대구르르 굴러 제 발밑까지 와서 멈췄습니다. 마치 제 심장이 멎는 것처럼 말입니다. 녀석의 두 눈에는 충격과 실망, 그리고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경멸감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을 둔 한 가정의 어엿한 가장인 제 아들 민준이. 그런 아들 앞에서 저는 지금 무슨 꼴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아버지로서의 모든 것이 제 아들 앞에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 씨 역시 사색이 되어 제 어깨에서 급히 몸을 떼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세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요양원 정원에 지저귀는 새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마저도 그 순간만큼은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울부짖는 소리만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준이의 낮고 차갑게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변명을 해야 할까요? 아니, 무슨 변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그리고 고개 숙인 수연 씨를 번갈아 한번 쏘아보더니 그대로 차갑게 등을 돌려 정원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빈 공간을 망연히 바라보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연 씨가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부축하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손길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들켰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고 밤이 깊어갈 무렵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민준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저녁 따로 뵙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 차갑고 간결한 문자는 제 심장을 더욱 죄어왔습니다. 내일 저는 아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옥 같은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고른 숨소리만이 방안을 채우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오직 민준이의 그 싸늘한 목소리만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 민준이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제 심장은 납덩이라도 매달아 놓은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제 정원에서 마주쳤던 아들의 그 싸늘한 눈빛, 경멸감마저 서려있던 그 표정이 밤새도록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미 수연 씨와는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그날 아들에게 저희의 모습을 들킨 직후 수연 씨는 제게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자신의 존재가 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별을 고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 어린 마지막 모습이 아들의 분노와 뒤섞여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오롯이 아들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약속된 장소인 집 근처 작은 카페.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민준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것이 그 역시 밤새 잠 못 이루었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제가 맞은편에 앉자 녀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보다 더욱 수척해진 얼굴, 붉게 충혈된 눈에는 깊은 실망감과 함께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해해 보려는 듯한 혼란스러움마저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마주 앉은 테이블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병상에 누워 계신 지 몇 년입니까?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자의 확인과도 같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난 5년간의 지옥 같았던 병간호 생활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매일 반복되던 소독약 냄새, 아내의 대소변을 받아내던 비참함, 밤낮 없이 이어지던 간병에 시들어가던 제 모습. 한때 건강했던 아내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절망감, 그리고 그 옆에서 저 또한 함께 말라가고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내 어미 곁을 지킨 지난 5년, 그게 어떤 시간이었는지 너는 상상이나 할 수 있겠니? 하루하루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내 옆에서 나 또한 함께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다.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뱉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어떤 변명도, 어떤 해명도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녀석은 지난밤 제가 어머니를 배신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라는 존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것에 대한 깊은 상실감과 싸웠으리라 생각합니다. 녀석의 입에서는 그동안 담아두었던 실망과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평생 자신과 어머니를 위해 헌신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병상에 어머니를 두고 다른 여자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지, 차라리 자신이 몰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절규에 가까운 원망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말을 죄인처럼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민준아, 아비도 사람이다. 그 끝없는 절망 속에서 아주 잠깐 숨이라도 쉬고 싶었다. 죽지 않기 위해, 미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쳤던 것이다. 수연 씨는 제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 메마른 영혼에 아주 잠깐이나마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사람, 제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회의 규범을 벗어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게 그것이 유일한 구원이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앞에서 제 이런 솔직한 심정은 얼마나 초라하고 이기적인 변명에 불과하겠습니까? 결국 아비의 추한 욕망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미안하다, 민준아, 정말 미안하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아들의 상처를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그저 참회하는 심정으로 아들의 모든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민준이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조금은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분과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리했다. 어제부로 모든 관계는 끝났다. 이미 제게 이별을 고한 수연 씨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깊은 체념과 함께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께는 제가 평생 비밀로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아마 견디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저는 예전 같을 순 없을 겁니다. 적어도 저는 아버지를 예전처럼 대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민준이는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 입장을 전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차마 아들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이 한없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감이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 떠나버린 수연 씨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제는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아들과의 관계까지 결국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그 모든 것이 사회의 규범이라는 단단한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텅 빈 제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황량하기만 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이 마치 제 남은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 민준이와의 그날 이후 제 삶은 이전과는 또 다른 무게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수연 씨는 떠났고 아들과의 관계는 깊은 골이 패인 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욱더 깊은 절망과 고독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오직 기계처럼 아내의 병실을 오가며 간병에만 몰두할 뿐이었습니다. 죄책감과 자괴감은 매일 밤 악몽이 되어 저를 덮쳤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날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벌인가? 그런 생각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희미했던 의식의 불꽃이 이제는 정말 사그라들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아주 잠깐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시간이 드디어 끝날 수 있다는 잔인한 안도감이었을까요? 저는 아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른 손을 잡고 꺼져가는 숨결을 느끼며 저는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젊은 날 저희가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 미처 전하지 못했던 고마움, 그리고 끝내 고백하지 못한 제 죄에 대한 용서를 말입니다. 물론 그녀는 듣지 못했겠지만 그것만이 제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의 마지막 숨결. 저는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오열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기나긴 간병 생활이 끝났다는 허탈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무거운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장례식은 민준이와 함께 조용히 치렀습니다. 이 녀석은 묵묵히 상주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저희 사이에는 여전히 두꺼운 유리벽이 가로놓여 있는 듯 했습니다. 함께 슬픔을 나누어야 할 부자 사이건만 저희는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간혹 마주치는 민준이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원망과 아버지를 향한 연민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그 시선을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아, 이 슬픔 속에서도 너는 나를 용서할 수 없겠지. 그리고 나는 너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 아내가 떠난 빈자리, 텅 빈 병실, 그리고 텅 빈 제 마음. 그 빈 공간을 채운 것은 아내와의 기억들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젊은 시절의 추억, 함께 고생하며 아이들을 키웠던 기억,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투병 기간의 기억까지. 그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 위로 수연 씨와의 짧았지만 강렬했던 만남, 아들에게 모든 것을 들켰던 그 끔찍했던 순간이 겹쳐졌습니다. 만약 아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만약 수연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아들에게 들키지 않았더라면, 끝없는 만약에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엇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수연 씨의 모습. 그녀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내가 없는 지금 그녀를 찾아가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이야말로 아내에 대한, 그리고 아들에 대한 마지막 돌이마저 져버리는 것일까요? 마음 한편에서는 수연 씨가 주었던 따뜻한 위로와 인간적인 교감을 그리워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내의 마지막 모습과 아들의 실망한 얼굴이 떠올라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수연은 나의 외로움을 이해해 주었지. 하지만 지금의 나를, 아내를 배신한 이 죄인을 그녀는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녀를 찾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죄의 시작일까? 아니면 홀로 남겨진 내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일까? 결국 저는 그녀를 찾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의 만남은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울타리 안에서 저희는 잠시 길을 잃었던 것뿐입니다. 그 짧았지만 강렬했던 감정은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다시 꺼내볼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더 애틋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말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명절이나 아내의 기일 같은 특별한 날에나 가끔 얼굴을 비쳤습니다. 여전히 저희 사이는 서먹했지만 예전과 같은 날 선 긴장감은 조금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저는 아들과의 관계를 되돌리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언젠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제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 저는 그녀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만약 내가 당신보다 먼저 가게 된다면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해요. 고마웠어요. 내 인생의 전부였던 당신. 저는 일기장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을 용서했던 걸까요? 저는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젊은 날의 뜨거운 열정도, 한순간의 위험한 일탈도 결국 세월의 강물에 씻겨 희미해집니다. 남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후회와 상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안고 그저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숙명뿐인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모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규범과 현실의 무게 속에서 조용히 나이 들어가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짧았지만 눈부시게 타올랐던 불꽃 하나가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았든 그르든 제 삶의 가장 깊은 어둠 속을 비춰주었던 그 온기를 저는 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아주 가끔 꺼내어 보는 것으로 저는 또다시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